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394페이지 이제 유치권부터죠. 담보물권의 시작입니다. 유치권. 이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이 유치권에 의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이걸 결령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요. 있는 경우에 이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320조 제1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유치하는 이유가 뭐냐?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물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압박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거예요. 그래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강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유치권이 그거고요. 유치권은 그래서 법정담보물권이다. 법률 규정에 여기 1, 2, 3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없으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관련돼서 먼저 유치권을 설명을 합니다. 유치권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유치권을 설명을 할 때 저는 그냥 늘 유치원에 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치원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먼저 일단은 유치권의 성질은 법정담보물권이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법률 규정으로 유치권을 인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정말로 유치한 채권을 받기 위해서 소송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우리 세탁소에서 바지를 세탁했다. 근데 세탁소 사장님이 바지 세탁비 그까짓 거 3,000원, 5,000원 되는 거 이거 채무자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그 바지 주인에게 바지 돌려주고 3,000원, 5,000원 받기 위해서 소송해야 되느냐?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 배보다 더 큰 배꼽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0원, 5,000원 받기 위해서 그 목적물 돌려주고 난 다음에 소송할 게 아니라 그 돈 받을 때까지 그 바지, 세탁한 바지 그냥 인도 거절하고 점유하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바지가 필요한 그 바지 주인은 그 바지 입고 출근해야 되는데 바지를 안 주면 결국은 반바지 입고 출근하다가 사장님한테 걸려서 혼나고 그러면 돈 갖다 주고 바지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압박하기 위한 게 유치권이죠. 이 유치권은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카센터 있잖아요. 카센터에다 자동차 수리를 맡겼어요. 그럼 그 수리비가 한 10만 원, 20만 원 나오는데 그 수리비 자동차 먼저 내주고 수리비 안 준다고 소송해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수리비 받을 때까지 카센터 사장은 그 차키 안 주고 목적물 계속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수리비 받을 때까지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소수의 채권들, 유치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채권들을 받기 위해서, 쉽게 받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 성립 요건은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법정 담보물권이고, 이 유치권은요 부동산 외에도 성립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동산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 인테리어 공사한 공사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사비 안 받았답니다. 그럼 공사비 못 받았으면 그냥 간단하게 공사한 내부 공간 문 잠궈 놓고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도 성립을 하고요. 동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동산뿐만 아니라 원래 담보물권이 일정한 권리 우에도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 유가 증권 우에도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다 성립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동산에 구별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유치권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법정 담보 물권이면서도 임의 규정인 거죠. 임의 규정이란 말의 의미는 당사자 합의로서 유치권 배제하자라고 하는 형식의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에서 유치권 성립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그 바지 예를 들면요, 유치권을 바지 세탁을 맡기면서 당사자가 합의합니다. 바지 세탁비는 2달에 한 번씩 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씩 결산해서 드릴게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유치권 행사하지 마라 라고 특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탁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서 세탁비 안 준다고 바지 인도 고절하고 점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유치권의 성질인데,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 법으로 정한 요건이 필요한 거죠. 그 법으로 정한 요건이 요거예요. 근데 그냥 우린 계속해서 유치원 가지고 말씀드리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 가면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배변 견적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린 애들은 배변을 가리지 못하는 애들은 보육료를 많이 받고 조금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쓸데없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연상하시자고요. 그럼 이건 뭐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유치권에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변제기가 도래한 결령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목적물, 그 결령관계에 있는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됩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점유 방법은 직접 점유도 인정을 하고 간접 점유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법한 점유, 결령관계에 있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그리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없으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담보물권과 성립요건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이제 한 문제 정도, 특히 결령관계에 있는 채권 발생시키는 거, 그 다음에 간접점유로도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간접점유가 안 되는 경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권의 효력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 갖고 정리를 하시기로 하고, 자, 그러면 유치권의 법적 성질은 담보물권이고 우선변제권,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 물상대위권이 없어요. 자, 물상대위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만 물상대위를 하는데, 여기는 인도고절하고 점유만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이 없다. 우선변제권은 없어도 담보물권이니까 경매권은 있어요. 경매할 수 있는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변제권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경매권은 있어요. 그럼 이 경매는요,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목적물을 금전으로 바꿔서 이걸 환가라고 하거든요. 환가하고 난 다음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의 어떤 그 문제까지 발생해야 되는데, 유치권자는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유치권자가 경매할 때는 어디까지 끝나는 거죠? 환가로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환가까지만 해야지 여기서 배당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경매를 환가를 위한 경매다. 유치권의 성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유치권 이런 거고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상대위,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얘기는 물상대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치권은 목적물 자체를 점유하는 것을 본체로 하고 교환가치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경매권이 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사실은 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분 헷갈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교환가치를 지배하기는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거지. 교환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경매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부분은 여기까지만 좀 점유만 하고 있는 것을 본체로 한다.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있다. 그럼 부종성, 수반성,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만, 결령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어야만 유치권이 수반하는 것,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유치권도 같이 양도하는 것이고요. 또 채권이 10만 원 중에서 5만 원 받았다. 그럼 나머지 5만 원 받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상대위성은 없다고 얘기를 했죠. 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밑에 이제 유치권과 동시행의 항변권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표에 있어가지고 암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둘 다 성립하는 경우도,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그냥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 특별히 거기 볼 거 없어요.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하지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계약의 일부 권능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 정도로 보시고, 유치권자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질 수도 있고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가 유치권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하고 이 물건이 서로 교환이 됐었다는 얘기죠. 둘이 교환해서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자기가 원했던 물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때까지 이 물건 인도고절하고 점유할 수 있잖아요. 이거 돌려받을 때 서로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내 물건 돌려받을 때까지 이 물건도 인도고절하면서 계속 점유할 권리도 있다.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시행항변권과 같이 성립하게 된다, 같이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유치권이 어떻게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거 봐야 되겠죠. 유치권의 성립이다라고 하는 거, 동시행항변권 비교하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관계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어야 된다. 앞에 있는 내용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점유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법조문 320조 1항과 2항에 있는 거예요. 1항과 2항에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점유해야 된다고요?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불법 점유로 인한 경우는 이라고 하면 사례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불법으로 인한 경우에 점유가 불법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딱 하나, 사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임대차가 끝났다는 얘기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면서 거기다가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임대차가 끝나서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한다. 그 자체로 바로 뭡니까?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비용을 지출했다, 수리비 등을 지출했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에서 주로 나오는 거고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일단 목적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동산, 동산 여기 보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연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발생해야 됐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 그 채권은 목적물에 공사비가 들어갔다. 목적물 수리비, 수선비가 들어갔다. 아니면 필요비, 유익비. 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가 샌다, 고쳤다. 필요비죠. 그 다음에 출입구가 너무 작아서 출입구를 좀 크게 하고 여기다가 뭔가 멋있게 출입이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달고 보일러 같은 것도 설치했다. 이건 유익비가 될 수 있죠. 이것도 목적물을 가치 증가에 지출한 비용이라든지 목적물 유지 보존에 의해서 지출된 비용 이런 걸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필요비, 유익비 아니면 공사비예요. 공사비. 근데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래, 이게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 이건 뭐야? 옆집 개가 나를 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치료비 다 받을 때까지 그 개를 인도고절하고 점유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지나가던 말이 내가 농작물을 말리려고 내놓은 농작물을 지나가던 말이 들어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렇죠. 이게 동물의 불법행위, 목적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채권이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목적물과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이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예컨대로 나오는 거 보면은요. 채권이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말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에요.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해서 생긴 채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생긴 거지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으로 생긴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설명은 그거예요. 이 말 이거보다는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라고 이렇게 좀 해주실게요.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그 보증금은 쌍방 계약에 의해서 생긴 거죠. 목적물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보증금은 없어도 임대차는 성립하는 겁니다. 차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수익 제공하기로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은 왜 받느냐?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믿지 못하니까 받는 거지. 그래서 보증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한 채권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증금 여기 나오고요. 매매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대금도 필요비, 매매대금도 매매 계약에 의해서 성립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지 않는 것들 맨날 나오면요. 맨날 나오면 그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해서 보증금. 이거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매매 대금. 이거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사이에 임차 목적물 인도하면서 권리금 약정 있죠.
요것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나오면 맨날 요거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3개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충분할 거고요. 나머지는 목적물에 지출된 비용이냐 아니냐 이거 보시면 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 상대방의 계약 당사자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그럼 4개 정도 하시면 퍼펙트입니다. 말 그대로. 요거 4개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동산이나 동산은 유치권자가 타인의 부동산, 타인의 동산, 타인의 유가증권 요거를 점유하는 거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책이 지금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뭐 다음에 보시면 그 판례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사 수급했고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대요. 그럼 공사대금 채권은 뭐예요? 목적물에 지출된 비용 아닙니까? 그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는데 그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돼요. 근데 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었던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이 이행불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잖아요. 어떤 걸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게 이행불능이 돼서 이걸로 받기로 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걸로 취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채권이 결련관계에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 채권도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 즉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이 이행불능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즉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법률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했던 물건이 아니더라. 그러면 교환계약 해제하고 이거 돌려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돌려주려면 서로 상대방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을 때는 서로 간에 동시행의 항변권도 주장할 수 있고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는 뭐냐? 식당 같은 데 가서 우산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우산 돌려받을 때까지 그 우산도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취소 결과 생기는 대금 반환 청구권과 목적물 반환은 서로 상호 결련 관계에 있다. 이건 취소가 아니고 해제라고 해야 돼요. 매매계약이 뭐가 됨에 따라서 해제됨에 따라서.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 대금 반환 의무는 서로 결련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요. 대금 반환 청구권자는 그 대금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 위에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또 물건이 바뀌었다는 식당에서 우산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는 뭐냐면 채권과 목적물 점유와의 결련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398페이지입니다. 채권과 목적물 점유와의 결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채권과 목적물 점유와의 결련성이 아니라 채권의 발생과 채권의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발생과 목적물 점유와의 결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채권이 먼저 발생을 했고 발생한 채권에 한참 뒤에 목적물을 점유했다. 그럼 그 목적물 점유한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물 먼저 점유했다가 채권이 나중에 확정이 됐다. 그래도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때, 두 가지 채권을 다 갖춘 때 그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반드시 목적물 점유 중에 지출한 비용만 가지고 목적물 점유 중에 지출한 채권만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먼저 발생했다가 나중에 목적물 점유했다. 아니면 점유를 먼저 했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했다. 그럼 두 가지 다 갖춘 그 나중에 그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어려운 말로 거진 러시아 말로 근데 이게 시험에 이대로 나오니까 이대로 적응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이해하시는 대로 이해하시고 시험에는 이 용어로 나오니까 채권 발생과 목적물 점유와의 결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반드시 목적물 점유 중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취소가 아니고 해제로 바꿔주셔야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그래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여기잖아요. 여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동산 다 포함하는 겁니다. 물건은요. 그리고 점유는 계속돼야 돼요. 앞에서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점유를 잠시라도 뺏겼다 그러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는 겁니다. 점유는 계속돼야 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타인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채무자의 것일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친구 차를 빌려서 제가 친구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럼 그 차를 정비공장에 갖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비공장에서 그 차에 수리비가 발생을 했는데 친구 차를 제가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그렇게 됐다. 그럼 친구가 가서 이거는 내 차고 내가 맡긴 거 아니니까 차 돌려주시고 수리비는 내 친구 쓰던 걔한테 받으세요. 쓰던 녀석 걔한테 받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아닙니다. 차 수리비 받을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차든 뭐 소유자가 별도로 있든 관계없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수리비 받을 때까지 차는 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타인의 것이면 족하고 채무자 것일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채무자의 소유물이든 제3자의 소유물이든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이든 관계없이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묻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런데 여기서 간접 점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어도 우리가 그냥 정리하면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는데 적법하게 점유한 자가 그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중에서 간접 점유가 조금 이제 좀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점유는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점유 중에 지출한 비용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법 점유로 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란 얘기죠? 처음에는 권한에 의해서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후에 권한이 소멸한 경우에 불법 점유로 된다. 그 예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 게 아니라 바로 사례는 이 사례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계속 건물을 점유하면서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임대차 계약을 해지 후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되는 말이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 반환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면서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그 필요비나 유익비 반환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권 주장하는 동안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목적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유지보수 관리해야 됩니다. 그 기간 중에 또 필요비 유익비 지출하면 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돼서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아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점유하면서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불법 점유 중에 지출한 걸로 봐갖고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설명이 하나 나오는 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든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할 처분 권한은 없다. 그래서 임대 행위는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유치권자는 목적물 그냥 점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 그래서 그 점유를 할 때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로도 가능합니다. 간접 점유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 맘대로 임대했다 그러면 사용수익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제3자로 하여금 네가 나 대신 좀 점유 좀 해줘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임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 소멸 청구 대상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법한 점유가 여기 지금 간접 점유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세탁소 사장님이고 바지 소유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바지를 갖다 맡겼다. 이 바지 잘 그려질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긴 바지를 맡겼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세탁을 했으면은 세탁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탁비 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세탁소가 너무 좁으니까 다른 데다가 다시 보관을 시키면서 유치권 주장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탁소가 좁다고 채무자에게 당신이 목적물 점유하기로 하고 내가 간접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책이 없으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채무자가 목적물 사용을 못하게 함에 따라서 채무자가 압박을 받아야 되는데 채무자한테 바지는 네가 가지고 있대. 내가 간접 점유자니까 유치권은 계속 주장한다라고 하면 채무자 어른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입구 출근하겠죠. 그럼 얘가 압박을 하나도 안 받아요. 돈 갚을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치원에 가면 애 입학시키려면 배변 견적을 내야 된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정리해 갖고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유치권의 구체적인 효력은 뭐냐라고 하는 거 공부하실 건데 유치권의 구체적인 효력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